자, 즉흥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림,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림, 떠오른 대로 막 생각해서 그냥 띄우는 거니까 진지하게 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애호가들이 있는 에드워드 호퍼예요. 호퍼 그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에드워드 호퍼. 아주 유명한 작품은 아닌데 여름 오후라는 작품이에요. 여름 오후보다는 밤이죠. 서머 나이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목은 서머 이브닝입니다. 1947년도 작품이에요. 미국 사실주의로 평가받는데 이 구성을 보면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있죠. 디테일을 다 없애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작가의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빼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화가 스스로는 우울한 걸 의도한 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와, 이 인간의 우울함, 고독을 표현했다 이렇게 많이 평가하지만 그것조차 좀 고정관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그림 경쾌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 그림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배경도 되게 어둡고 너무 짙은 어두움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바깥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약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네마 그 자체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영화 감독들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호퍼가 만드는 이 프레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차용을 해요, 영화 감독들이. 다른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남녀가 있으면 둘이 웃고 있거나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랑스러운 따뜻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보통은. 여기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자는 시큰둥해 보이죠. 그리고 비밀스러운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살짝 열려있고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 문 안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문이 안에 보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뭐 하는 장면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정답이 없어서 연구 대상인 거죠.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떤 설정일까?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되게 많이 남겨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고, 제가 좀 늦게 켜가지고 오늘은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녹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혼자 이야기 요즘엔 잘합니다. 옛날에 혼자 이야기 되게 못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유튜버는 약간 반쯤 정신질환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보통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정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이야기가 자연스럽다, 약간 미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인가요? 많은 인기를 얻었던 전시였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자연광이 아닌 조명 위주라서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하시네요. 좋은 평가였습니다. 맞아요. 야간이라서 인위적인 느낌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조명이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 눈에 디테일이 없고 그림자만 있다 보니까 진짜 표정을 좀 알기가 힘들죠. 디테일을 알기 힘드니까 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게 있죠. 몰래 훔쳐본 듯한 그런 프레임으로 많이 그립니다, 이 에드워드 호퍼가. 훔쳐보기식. 실제 에드워드 호퍼가 에드가 드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에드가 드가가 여자 발레리나 훔쳐보는 듯한 이런 구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을 가면 꼭 가야 할 미술관. 다는 아니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개인 여행한다면 추천하는 미술관입니다. 소로야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호아킨 소로야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인상주의 스타일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윤슬의 화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에 반사되는 찰랑거리는 빛의 느낌을 너무 환상적으로 구사한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 알려진 그림은 아니지만 바닷가면 너무 잘 떠오르는 그런 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테마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드워드 호퍼의 약간 싸늘한 느낌하고는 완전 대비되죠. 이 그림 보면 바다 가고 싶다. 특히 스페인의 지중해 바다. 굳이 따지면 소로야의 고향이 발렌시아거든요. 발렌시아 바다도 되게 멋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도시는 아니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스페인 여행 오시는 분들 발렌시아 시절부터 가셨으면 사인 받기 쉬웠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에 제 친구와 함께 발렌시아 여행을 다시 한번 또 갔었죠. 발렌시아 여행을 좀 여러 번 갔음에도
바다를 갈 생각을 못했어요. 시간 여유가 없어서. 아침 바다를 처음 보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광이죠. 그러니까 인상파의 영향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되게 빨리 포착하는 화가인데, 근데 프랑스 파리의 인상주의 화가들보다 그 사실을 구현해내는 능력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그 17세기의 바로크 거장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그 반짝거리는 옷 천질감을 정말 잘 묘사합니다. 환상적으로. 다른 인물화도 되게 매력 있는 화가죠. 호아킨 소로야.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약간 식상한 분들, 아 인상주의 너무 다 따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나 좀, 나만은 아니지만 나 좀 미술 좀 안다, 너넨 인상주의 파리 화가들밖에 모르지, 나는 좀 다른 화가 좋아한단다 했을 때 호아킨 소로야 좀 아는 척하면 사람이 좀 있어 보이죠. 혹은 사전트는 물론 사실주의 화가이기도 하지만 호아킨 소로야도 사실주의 화가이기도 해요. 동시에 어떤 화가든지 이렇게 하나로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그쵸. 과감한 붓터치, 터치 보는 매력도 있는 화가입니다. 이런 것도 감각이죠. 오늘 보여드리는 화가들 되게 감각 있는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 미국이랑 파리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럼에도 인상주의의 그 원조, 옛날 뉴욕 이전에 미술의 중심지 파리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화가들을 더 띄워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묻힌감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화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실력적으로는 더 뛰어난 화가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물에서 노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분도 파리에서 활동하긴 했지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화가, 두 번째 화가 호아킨 소로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먹다 보니까 몇 년도, 작년인지 재작년도인지 헷갈립니다. 라울 디피. 전시 때 여름 특수를 누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술의 전당 전시랑 더 현대 서울 맞나요? 그 백화점? 그 전시 둘 다 성공했던 화가 라울 디피입니다. 그 흥행에는 제 유튜브 영상도 한몫을 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왜 자부하냐 보면 전세계 라울 디피 영상 조회수 제게 전세계 2위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무튼 작년이었군요. 작년. 너무 오래전 기억 같아요. 라울 디피 하면 이런 말이 진짜 붙었던 것 같은데, 바캉스의 화가, 여름 휴가 특수를 누리는 화가가 아닐까. 특히 이 화가가 남프랑스의 니스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그렸거든요. 카지노 건물 그린 작품도 유명한데 그 창문 열었을 때 바다 배경이 나오는 그런 구도로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 중에서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어디 소장, 어디 미술관인지는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찾았네요. 그냥 그림만 봐도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올 것 같은, 실제 니스의 호텔에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하면 시원함, 바다, 파랑 색깔이 이분의 상징과 같은 컬러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막 그리는 특유의 자유분방한 터치가 또 매력 있는 화가죠. 편안하게 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무심하게 막 그리는 스타일. 감각적인 어설픔 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근데 이분의 또 디자인 작품들 보면요, 또 정교하게 하면 또 정교하게도 잘하는 화가라서 의도적인 막 그림이죠. 이런 거는. 아, 가운데 그건 생각 못했네요. 진짜 거울인가 보네요. 의자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장식인가? 뭔가 싶었죠. 좋은 관찰력이십니다. 특유의 뒤피 사인도 보이네요. 만약 이 그림 왔으면 굿즈샵에서 많이 팔렸을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하면 너무 잘 어울리는 라울 디피였습니다. 부산에 모네부터 앤디 워홀이라는 테마로 7월달부터 전시합니다. 근데 유명한 작가들이 이번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미리 합니다. 제가 좀 초대받아서 아마도 갈 것 같아요. 미리 홍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차가운 갬성,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호감이 가는 알프레드 시슬레, 모네와 르누아르, 드가 등의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조금은 묻힌 화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인 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초기 작품이죠. 왜냐면 1회 인상파 전시 때 한 4점인가를 냈대요. 그 중에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완숙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매력있는 그림이죠. 시골인데 어떤 여인이 완전 새벽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으나 안개인 거 확실해요. 그죠? 그 농사 일을 하고 있어요. 밥 매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브시엔느 이 근처에 아마도 거주했을 때 그린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상파는 특징이 있죠.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감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우와 멋있다 이래서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솔직히 인상파 그림 앞에서 뭐 철학적인 뭔가 막 고민이라든지 뭐 상징이라든지 이 여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그림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가벼운 취향일 수도 있죠. 이런 스타일로 막 그리는 젊은 화가들이 이전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 파리 미술계의 또 주류가 됐었죠. 딱 2회까지 다 욕먹었습니다. 이 젊은 화가들이. 아무튼 매력 있는 시슬레. 차가운 감성이 왜 차가운 감성이냐면 이 화가가 눈 오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첫눈 오는 날 환장을 합니다. 나가서 추운 날씨에도 바깥에서 그렸어요. 플레인 에어라고 해서 외광파라고도 부르죠. 바깥에서 직접 유화로 스케치만 그린 게 아니라 유화로 직접 그리는 화가입니다. 모네와 더불어서 작가별로 빛의 해석의 차이를 개성을 비교해 보는 거 어떨까요? 인상파 따로 소개 이전에 했었고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방송하면 조회수 안 납니다. 오늘도 가볍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막 팔잖아요. 예,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연예인 화가 이야기 했다고 이런 거 왜 하냐고 어떤 뭐 댓글을 남겼거든요. 얼마나 조회수 안 나왔으면 그런 어그로를 끌었겠어요. 제가 열악한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조회수 계속 안 나오니까 작가 인터뷰하면 뭐해요? 안 보는데. 좋은 작가 소개하면 뭐해요? 안 보는데. 근데 연예인 이야기하면 그나마 봐줘요.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거예요. 이게 미술을 대하는 대중들의 현실이에요. 이 알고리즘이 너 계속 작품성 있는 화가 소개해봤자 안 본단다, 안 띄워줄 거야. 알고리즘이 자꾸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거 팩트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나라 국내 작가 인터뷰하면 제 채널 성장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구독자 이탈해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알고리즘이 안 띄워줍니다. 잘. 그게 팩트예요. 제가 유튜브 이거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허세미술관의 한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연예인 화가 월드컵을 했을까? 그런 겁니다. 생각하고 봐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멍하니 봐도 매력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생각 없이 볼 수도 있잖아요. 미술 유튜버 6만이면 탑급인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편집자도 따로 못 씁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용돈밖에 안 나와요. 구독자 이거 이제 수익이. 네. 탑급 아니 그렇게 불러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매력적인 화가 시슬레였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베르네라는 고전시대의 아주 매력있는 화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면 이발소 그림 되잖아요. 근데 이발소 그림의 뜻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발소 그림이라는 거는 옛날 아재들이 머리 하러 갈 때 뒤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해바라기 같은 이쁜 정물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쁘게만 잘 그린 풍경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그림들을 이발소 그림이라고 많이 부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따지면 키치적인 그런 풍경화를 그렇게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테크닉 위주로 그렸다가는 이발소 그림 소리 들을 수가 있죠. 키치 혹은 취미 미술, 정말 그림 잘 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킬적으로 저는 간혹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릴 때 좀 봤거든요. 입시 미술 할 때.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필요한 재능이 아닙니다. 아무튼 클로드 베르네인데 밤 어부와 보트가 있는 지중해 연안 풍경이에요. 이게 마드리드의 티센 미술관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못 발견한 건지 모르겠는데 뒤늦게 제가 책을 쓰려고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개까지 하게 됐네요. 이전 시대에 클로드 로랭이 풍경화의 근본이죠. 수많은 풍경화 거장들이 이 클로드 로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을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노을을 환상적으로 그린 화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시대로 따지면 로코코 시대거든요. 이 화가가 로코코 화가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시대에는 되게 이쁜 거를 좋아했던 로코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도 인정받았던 풍경 화가예요. 특히 해양 풍경 화가로 유명했던 게 클로드 베르네였습니다.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미술관이 이 내셔널 갤러리에서 또 다른 클로드 베르네의 다른 작품을 보고 클로드 로랭은 아닌데 되게 매력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 있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쨌든 해가 질 무렵인데 역광이죠. 역광을 극단적으로 주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밤이에요. 시기가 모닥불을 폈는데 여기 안에서만큼은 진짜 밤이죠. 캠핑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캠핑 느낌이 나올 수가 없죠. 같은 화면에 한 5시의 시간과 한 밤 10시의 그 시간을 둘 다 그렸어요. 그래서 더욱 매력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역광 분위기도 환상적으로 그렸죠. 그리고 바로크 클로드 로랭 때는 어쨌든 풍경이지만 이 내용은 그리스 신화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종교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클로드 베르네 때 보면 이 바닷가 뱃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포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낚시하는 사람들, 배 타고 담배 피는 사람들, 배 타고 떠나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일상마저 이렇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림 화가의 기교에 감탄을 냈던,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화가에 대한 낭만이 있었던 시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화가 하면 와, 사람 손으로 어떻게 이런 걸 그릴까, 너무 환상적이다, 이런 감탄을 했던 시대죠. 근데 지금은 그 동시대 화가의 그림을 봤을 때 이 화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화가 머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다르게 좀 분류하지 않을까요? 감탄을 하더라도. 인상파보단 확실히 객관성 있는 느낌이네요 하시네요. 잘 그리는 게 능력자였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파들이 인정받았던 시대죠. 손빨, 잘 그리는 테크닉이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클로드 베르네였습니다. 해양 풍경화의 거장.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미오 코로도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화가들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카미오 코로가 풍경화를 그리면 습한 공기, 습한 차가운 공기가 느껴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은빛 물안개 느낌. 이 작품은 약간 밝은 편이에요. 낮의 분위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아침에 그런 환상적인 물안개가 팍 피는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라는 거장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카미오 코로의 페르소나 같기도 한 신비로운 여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아이들과 노는 여인으로 이렇게 현실화 시켰지만 마치 물의 요정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릴 때도 있어요. 디테일 보면 더 환상적입니다. 지금 픽셀이 깨졌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 화가 누구지? 모르는 화가인데 너무 감탄했던 그런 첫인상이 기억나거든요.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입니다. 자, 이 화가가 이탈리아 여행 이후에 그 파리 북부의 모르트 퐁텐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화가가 사실주의 화가로 보통은 분류를 해요. 초창기엔 더 그랬고, 근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카미오 코로만의 독특한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매우 감성적인 풍경 화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경계에 있는 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바깥에서 유화로 직접 사생하는, 그것도 인상파가 먼저 아니라 카미오 코로 시대 때 이 화가들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1세대 플레인 에어 외광파 화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휴대 튜브 알루미늄 물감을 처음 썼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유화 물감 쓰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화파가 바르비종파예요. 바르비종 그 지역에서 카미오 코로 포함해서 여러 풍경 화가들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건너와서 여기서 그린 화가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매력적인 카미오 코로였습니다.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공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 와 진짜 그림은 분위기예요. 분위기 깡패 카미오 코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도 미쳤죠. 가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 거장입니다. 그 유명한 작품 운무 위에 남자가 하늘을 내려다보는 그 그림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정확한 제목이 뭐죠? 의역하면? 이 화가 이름도 발음 되게 어렵죠. 가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독일식 발음 나네요. 근데 이 화가의 작품 중에 그쵸, 안개 바다 위에 방랑자.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산에서 안개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안개 위에 방랑자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유 없는 딴지. 제가 딴지 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작품은 바닷가의 수도사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확대하면 깨지는데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근데 스페인식으로 하면 이 발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수녀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몽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군지도 불확실하니까 되게 신비롭죠. 가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가 대자연 앞에 작은 인간, 이런 시점으로 많이 그립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작은 관찰자 인간, 이런 시점으로 즐겨 그리죠. 사람을 극도로 작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보면 한편의 추상화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추상 풍경화로 기억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시도가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땡큐 베르마치님 멤버십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에 이렇게 쿨하게 바다 하늘 민자로 쭉 그리고 사람 작게 끝, 이런 심플한 그림 못 본 것 같아요. 잘. 그래서 대단한 거죠. 한 시대에 어떤 화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시려면 이전 시대 때 시도하지 않았던 게 나오느냐 아니냐로 좀 보면 그 화가의 그 평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잘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그렇게 인정받은 작가는 아니죠.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신고전주의나 자연 그림 의외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전체주의 성향과 대자연의 성향과 좀 어울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약간 편견이 있거든요. 대자연하면 힐링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진짜 대자연, 밀림 가잖아요. 철저한 양육강식 아닌가요? 사람 아마존 가면 11일도 못 버텨서 뱀한테 물리거나 야생 짐승한테 뜯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도시가 더 인간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프리드리히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때 미술계에서 히틀러, 나치 묻은 화가라고 해서 몇십 년 동안 묻힌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늦게 재평가받았던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안개 위의 방랑자가 독일 우표로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거저 얻는 정보 정말 좋습니다. 저 공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너무 새로운 풍경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이 시대 때 봐도 되게 새롭고 매력 있는데 지금 동시대에 이 정도 새로움도 못 보여주는 풍경화 화가다. 그러면 반성해야죠. 그럼 전략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여기 무슨 실루엣 모양 뭐 보이지 않아요? 유령처럼? 뭐 보이죠? 이게 지운 흔적이래요. 원래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가 배를 싹 다 지워버렸대요. 근데 지운 흔적이 남아있어서 막 유령 같은 느낌이라서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매력? 아무튼 여름하면 떠오르는 풍경화로 가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바닷가의 수도사라는 작품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다음, 바실릭 칸딘스키의 리즈 시절의 매우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이 바실립 칸딘스키가 독일에서 활동했던 시절, 청기사파 시절에 자연을 조금 예찬하는 프란츠 마르크와 친했거든요. 둘이 결성한 게 청기사파죠. 그리고 청기사파가 발간한 잡지가 청기사라서 그 이름 딴 것도 있고, 파란 색깔 좋아하고 기사도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청기사파라고 지은 거래요.
유치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색채는 너무 아름답게 구사를 하는 화가였습니다. 이미 칸딘스키의 그림 보면 색채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솔로몬 구게나임 소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운 좋게 빌바오에 구게나임 갔을 때 칸딘스키 특별전을 하는 기간이라서 이 작품을 직관을 했죠. 운 좋게 말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파란 산을 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의역이죠. 청산이죠. 청산의 살얼이랐다. 그런 마인드. 저는 칸딘스키의 딱딱한 추상보다 리즈 시절의 과도기 때 그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도시가 인간적이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아파트만 해도 거대해졌지만 엄청 폐쇄적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사람 없는 자연보다 좋은 사람도 도시에 많지 않을까요? 되게 개인주의적인 공간도 도시이지만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편으로는 휴머니즘이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동시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도시하면 너무 쌍막하다는 얘기만 다들 하니까 한 번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저도 아파트라는 공간 되게 쌍막하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아파트. 또 언제 생각하냐면 제가 스페인에서 말 그대로 신선놀음 하다 왔거든요. 자연과 벗삼아서 살얼이랐다 이렇게 놀다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자마자 아파트 공화국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간이 건축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유난히 폐쇄적으로 짓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교류를 또 차단하는 건축 양식이거든요. 스페인은 파티오라는 공간이 있어서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그 공간이 실내 정원이에요. 인공 그늘 만들어서 시원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흡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창문 열면 담배 냄새 오지죠. 스페인 야외 흡연의 천국입니다. 어쨌든 해만 지면 그 파티오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잡담을 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도 저 아파트 살았거든요. 스페인에서도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도 있었고 빌라에서 살 때도 있었지만 아파트마저 이렇게 내려오면요 서로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인사해요. 안부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인사 잘 안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삭막합니다. 외부 출입에 대한 엄청 깐깐함 그런 게 있죠. 근데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코로나 때 제가 아파트 비우고 한 몇 개월 한국에서 있다가 봉쇄령 풀리자마자 갔더니 우리 집이 털려 있더라고요. 휴머니즘이고 뭐고 털리면 기분 더럽죠. 인간적이고 뭐고 그지 같은 놈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열쇠 아직도 쇠열쇠 그런 거 쓰고 다니는 이 원시적인 이런 거 욕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도시에 화려한 불빛이 좋을 때도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아파트의 폐쇄적인 공간도 문제이긴 하지만 시대가 만든 우리 사회가 많은 상박함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좀 핑계인 것 같고 아무튼 청산의 살얼이었다 마인드의 또 다른 여름 하면 저 개인적으로 시원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박노수 화백의 풍경 수묵 산수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화에서는 풍경화라고 안 부르고 산수화라고 하니까 산수화라고 부를게요. 수묵 방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종로에 박노수 미술관 따로 있거든요. 박노수 화백의 옛날 거주했던 집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니까 박노수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방문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장료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있더라도 되게 쌉니다. 색채 되게 매력있죠. 그래서 그 시간별로 도슨트 투어도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알료가 궁금해서 도슨트님께 물어봤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당황하시길래 죄송했습니다. 해설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걸라는 제가 좀 무례를 범했죠. 나중에 이렇게 찾아오시더니 열심히 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유의 파란색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건희 컬렉션 때 인상적으로 봤던 화가였습니다. 제가 봤던 그림은 말을 탄 어떤 여인인데 파란 색깔 포인트로 그렸던 어떤 그림이었어요. 기억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상적으로 봤다가 다른 그림도 보니까 여백의 의미도 너무 잘 살리고 그냥 단순한 올드한 조선 과거의 산수화가 아니라 현대적인 느낌도 들어서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 배우이자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 배우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박노수 화백이 예술가의 피가 흐르는 이민정 배우예요. 그쵸, 간결한데 꽉 찬 느낌 매력있죠. 그리고 또 포인트 컬러, 노란 색깔 파란색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색깔도 가끔 쓰는데 그런 느낌도 매력이 있습니다. 동시대 이 시대에 활동했으면 다르게 또 진화했을 것 같아요. 매력있는 박노수 화백의 그림이었습니다. 이병헌의 외할아버지예요. 이민정 씨가 라디오스타 나왔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 박노수 화백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인 작가의 그림 한 점을 제가 소장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작가 브랜딩 프로듀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자. 근데 이 바인 씨가 작품성이 아주 뛰어나서 소개해드린다기보다는 뭐 과정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숙기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미대를 안 나왔어요. 예, 기본적으로 독학인데 저한테 이제 그림 레슨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개인전 열고 또 운 좋게 또 어떤 한 갤러리에서 공모에 당첨돼서 개인전도 또 두 번째 또 열고 연달아서 아트페어에도 나가서 또 그림도 좀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 제 하드 트레이닝에 못 따라와서 엄청 욕먹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구하는 그 작업량에 너무 못 미쳐서,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 그런 거 핑계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못 따라와줘서 취미로 하시라고 제발 몇 번이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림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신림의 낡음, 오래됨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가 가진, 동시대가 가진 부조리, 그 폐쇄적인 문화 이런 거를 다양하게 담는 거를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작품, 그리고 그런 걸 연구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조심스러워서 홍보조차 안 했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이제 프로듀싱 하는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 먼저 홍보하면 되게 섭섭해 할까봐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컨설팅 문의를 주고 있어요. 예,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 작가의 성장으로 따지면 충분한 가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첫 수업 했는데 그 녹화본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니까 생방으로 라이브로 줌 강의를 못 듣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녹화본도 공유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괜히 도슨트 붙였다가 이전 수강생보다 좀 줄었어요. 어려울까봐. 도슨트 준비한 사람만 들어야 될 것 같은 괜한 이 말 붙였다가. 네, 뭐 대신에 도슨트 준비하는 분들, 지금 도슨트로 활동하는 분들도 지금 들으세요. 미술 애호가들 상관없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첫 수업 때 예습 영상 따로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미리 예습해온 거죠. 사실주의, 인상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접근법으로 강의를 한 건 저도 처음입니다. 일단 첫 시작이 제가 강의한 것부터 다 믿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려고 주체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영향받는 지식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네이버로 사실주의, 인상주의를 쳐보니까 여러 전문가, 학자들이 쓴 내용에서 오류가 너무 쉽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아닌지, 책에서 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깨우치고자 이런 접근법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 방식, 쉽게 미술사를 풀이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강의라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도움 되겠다. 왜냐면 단순 암기, 받아들인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나, 어떻게 미술사를 공부해야 되나, 도슨트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도슨트를 할 때 감상자들의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계속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되게 가치 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리 좀 깔면 일단은 11월 달에 스페인 투어 모객 다 돼서 가잖아요. 스페인 미술기행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같은 이렇게 협업을 하는 도슨트님, 이나밀 도슨트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셔서 그냥 미리 깔고 갈게요. 진짜 확정되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런던, 프랑스, 파리, 아트 프리즈 바젤 한 10일 정도, 그 정도 잡고 아트페어 투어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네, 확정되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1985년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구라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기치는데 현대미술에서 얼마나 사기가 많겠어요. 이런 얘기도 과감없이 합니다. 방송 때 참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되게 잘 까거든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과감없이 합니다, 강의 때. 아무튼 컬렉트하는데 투자 가치도 염두하시나요 하시는데, 투자 가치보다는 의미가 있는, 지금 동시대에 가치가 있는 그림을 모으려고 해요. 몇 점 안 모았어요. 그게 장기적인 투자에도 좋은 방향이죠. 근데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 이게 주식인 줄 알고 지금 사놨다가 이제 좀 이 화가가 뜨면 팔아야지, 그게 과연 팔릴까요? 요즘 유행하는 작품 누가 좋다더라 해서 따라서 산 작품들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런 거 판단을 하려면 뭐가 뻔하고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고 그림 많이 보고 미술사 공부하는 거죠. 미술사 공부하면 작가들에게 도움 될까요? 아니면 컬렉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책을 많이 보면 그게 미술 컬렉팅이나 아니면 작가들의 뭔가 그림 발전에 도움 될까요? 하기 나름이에요. 책을 읽었는데 사유의 과정 없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 이게 맞겠지 하고 그냥 외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술사 공부했는데 미술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네? 예를 들어서 항상 이성적인 그림이 이런 시대였으면 반작용으로 비이성, 감성 중심의 화파가 이걸 디스하고 새로운 사조를 만들거든요. 그런 거를 깨닫지 않고 그냥 미술사만 따로 공부한다, 그림 좋다, 그걸 누가 학자들이 이건 뭐래, 이런 평가만 딱 믿고 그냥 넘긴다, 아무런 의미 없죠. 그냥 미술사에서 그냥 끝나요. 그냥 지식은 지식에서 머뭅니다. 그러면 과거가 이랬으면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게 뭐면 다음 시대면 뭘 해야겠다, 최소한 이 뻔한 거를 까고 새로운 걸 해야겠다는 교훈이라도 얻어야 되죠, 작가라면. 이런 접근법으로 제가 뭐 컨설팅도 하고 강의를 해요. 미술사를 공부하는 작품 본 안목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창의적으로 비판적으로 뭔가 깨닫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과정이 없으면 마냥 생기지 않는다고요. 특히 문자로만 달달달 외우거나 그냥 학습하는 방식으로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이라고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아무런 발전이 없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시네요. 그쵸,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어요. 갇힐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다더라, 그게 무조건 정답으로 잘못 인식되면 잘못하면 모르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다고 좋은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아무튼 헛소리가 길어지는 밤입니다. 작가님한테 전화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방송 마치고 저는 또 노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편집은 노동이에요. 노동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쵸. 미술사 공부할 때 제발 강조하는 거, 미술사 공부할 때 제발 문자 말고 그림 먼저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주의가 뭔지를 사전적으로 보기 이전에 유명한 화가들 그림 먼저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세요.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화가들인가? 혹시 그걸 나름 정리해 보세요. 그것과 이전 학자들이 내린 정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도움됩니다. 그때서 자기 지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